President Donald Trump surprised countries around the world last week by announcing he would double tariffs on metal imports to 50%. We still continue to believe that it would be a mistake for the American government to proceed with imposing tariffs. It would be a mistake. The Prime Minister's message today was bolster and protect. Bolster the steel industry by growing the domestic market and protect by reducing the amount of foreign steel allowed into Canada. 산업도시에서 기계들이 갑자기 멈춰버린 모습을 상상해보라. 멈추지 않던 조립 라인이 이제 작동하지 않는다. 노동자들이 공장 정문에 도착해 교대 근무 중단 안내문을 발견하는 곳. 바로 미국 자동차 산업의 중심지 디트로이트에서 벌어진 일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 금속에 대한 관세를 2배로 인상해 50%로 올리겠다고 발표한 후의 일이다. 올해 6월에 서명된 조치다. 힘을 과시하려는 정치적 행보였지만 오히려 약점을 드러냈다. 몇 시간 만에 그 영향은 국경을 넘어 계약을 무너뜨리고 역사상 가장 견고한 무역 관계 중 하나인 미국과 캐나다의 파트너십을 흔들었다. 국경 한쪽에서는 공장 주차장이 텅 비고 노동자들은 불안해하며 가정은 수입을 잃었다. 그 다른 쪽에서는 캐나다 제철소 굴뚝에서 다시 연기가 피어오르고 추가 근무가 발표되며 도시 전체가 팬데믹 이후 잃어버린 활력을 되찾았다. 단순한 상업적 반응으로 보였던 이 움직임은 더 큰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다. 올해 7월 첫 주 관세청 자료는 그동안 소문에 불과했던 사실을 드러냈다. 캐나다의 미국 철강 수출이 단순히 감소한 것이 아니었다. 거의 제로 수준이었다. 사실상 마비 상태였다. 그리고 그 징후는 북미 전역에 퍼져 있었다. 텅 빈 철도 화차들, 황량한 선적 부두들, 대체 공급처를 찾기 위해 시간과 싸우는 자동차 제조사들. 하지만 더 고통스러운 세부 사항이 하나 있었다. 강철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단지 국경을 넘지 않을 뿐이었다. 온타리오주 해밀턴에서는 고로가 다시 굉음을 내며 가동 중이었다. 자동화와 구조 조정으로 수년간 일자리를 잃었던 노동자들이 급히 복직되었다. 그들에게는 산업의 부활이었다. 디트로이트에게는 전례 없는 위기의 시작이었다. 이 균열은 수십 년간 통합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생산망의 취약성을 드러냈다. 미국 자동차는 단순히 미국산이 아니다. 양국 간 협업의 산물이다. 부품들은 최종 라인에 도달하기 전 여러 차례 국경을 넘나든다. 온타리오에서 생산된 나사는 오하이오에서 조립된 후 윈저로 다시 보내져 조정된 뒤 디트로이트에서 차체에 장착된다. 이 기어는 항상 원활하게 작동해왔다. 대통령 서명이 이를 분해하기 전까지는 포드 자동차는 방위 보고서에서 상반기 생산 비용만 25억 달러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원인은 철강과 알루미늄 가격이다. 컨설팅 업체 오토포캐스트 솔루션즈, 에우토 포캐스트 솔루션스 자료에 따르면 원자재 비용은 단 한 분기 만에 6.9% 상승했다. 이 분야에서 1%포인트는 수십억 달러의 차이를 의미한다. 픽업 트럭과 SUV처럼 대량의 강철을 사용하는 차량의 마진이 점점 더 좁아진다는 뜻이다. 생산 라인 축소, 교대 근무 중단, 공장 전체가 가동률 미달로 운영된다는 의미다. 미시간에서는 그 영향이 즉각적으로 나타났다. 2024년 초 4%였던 실업률이 올해 2월 5.4%로 급등했다. 이는 북미 전역에서 가장 큰 연간 증가율이다. 이 숫자 하나하나에는 얼굴이 숨어 있다. 하루아침에 가족 생계를 잃은 노동자들의 이야기가 숨어 있다. 미국이 대응을 모색하는 동안 캐나다에서는 정반대의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해밀턴, 윈저, 사우트 세인트 마리의 제철소들은 전속력으로 가동 중이었습니다. 주차장은 가득 찼고 초과 근무 수당이 지급되었으며 수년간의 불확실성 끝에 지역사회 전체가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보복 관세를 발표하지 않았다. 단지 우선순위를 재조정했을 뿐이다. 철강을 국내로 돌렸다. 에너지 안보와 환경 기준에 기반한 새로운 조달 규정을 마련했다. 금수 조치를 선포할 필요도 없이 캐나다는 단순히 국내에서 소비하기 시작한 물품을 남쪽으로 보내지 않았을 뿐이다. 그리고 미국에게는 버림받은 느낌이었다. 디트로이트는 뒤처졌다. 일시적인 무역 분쟁으로 보였던 것은 훨씬 더 광범위한 계획의 일부임이 드러났다.
미국 의원들이 공청회에서 관세의 영향을 논의하는 동안 오타와에서는 전략이 추진되고 있었다. 그리고 그 결과 전환점이 나타났다. 캐나다는 단순히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자국 산업의 미래를 설계하고 있었다. 1월 도널드 트럼프의 발표 몇 달 전 캐나다 정부는 이미 수십억 달러 규모의 철강 현대화 기금을 출범시켰다. 이 프로그램의 즉각적인 목표는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 기반 전체를 바꾸는 것이었다. 그 논리는 해외에서 오는 정치적 경제적 불안정으로부터 국가를 독립시키는 것이었다. 여기에는 가장 전통적인 무역 파트너인 미국도 포함되었다. 이 기금은 저탄소 기술 투자, 국방 및 에너지와 같은 전략적 분야에 대한 공급 능력 강화, 향후 20년을 위한 탄력적인 공급망 구축을 우선시했다. 첫 번째 전환은 철강사들이 아크로 전기로로의 전환을 발표하면서 분명해지기 시작했다. 석탄에 의존하고 다량의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기존 용광로와 달리 전기로는 깨끗한 에너지를 이용해 고철과 사전 처리된 철을 녹인다. 환경적 영향은 크게 줄어들지만 그 효과는 더욱 중요하다. 예측 가능성이다. 국제 철강 시장이 가격 변동과 화석 연료 관련 불확실성에 시달리는 동안 캐나다 제철소들은 온타리오와 퀘벡의 수력 발전소, 풍력 발전 단지, 원자력 발전소에서 공급되는 안정적인 에너지로 운영되기 시작했다. 이 시점에서 한 가지 의문이 제기된다. 도널드 트럼프가 부과한 관세로 인해 실제로 약화된 쪽은 누구인가? 미국 정부는 이웃 국가가 물러서도록 압박할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한 프로젝트를 가속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수입을 차단함으로써 미국은 캐나다가 이미 시작한 전환을 완료하도록 부추겼습니다. 오타와는 보복 조치로 대응하기보다는 정치에서 가장 두려운 것, 즉 계획으로 대응했습니다. 그리고 계획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동시에 캐나다는 제3국으로부터의 철강 수입에 엄격한 제한을 부과했다. 이전에는 무제한이었던 수입량은 전년 대비 절반으로 제한되었다. 이 할당량을 초과하는 모든 수입품에는 동일하게 50%의 관세가 부과될 것이다. 환경 및 안보 정책으로 위장된 이 조치는 한 가지 효과를 냈다. 현지 산업을 외부 충격으로부터 보호하고 현대화를 위한 투자 공간을 확보한 것이다. 워싱턴의 충격은 즉각적이었다. 의원들은 캐나다가 무역 장벽을 세웠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국제법 전문가들이 이 조치를 분석한 결과 결론은 만장일치였다. 세계무역기구 WTO 규칙 위반이 아니었다. 캐나다는 수출을 금지하거나 불법 보조금을 제공한 것이 아니었다. 단지 자국 주권 범위 내에서 내부 기준을 설정했을 뿐이었다. 이렇게 오타와 정부는 조용한 서명으로 미국의 법적 대응 능력을 무력화시켰다. 그 여파는 자동차 산업을 넘어섰다. 미국 인프라 프로젝트들은 전례 없는 지연에 직면하기 시작했다. 일리노이주와 펜실베이니아주 등지에서 보수 예정이던 도로들의 예산이 폭증했다. 건설사들은 감당할 수 없는 비용을 이유로 계약을 포기했다. 심지어 연방 저소득층 주택 프로그램마저 철강 가격이 금전적으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치솟으면서 재검토되어야 했다. 한편 오타와에서는 철강이 단순한 상품의 의미를 넘어섰다. 기후 목표에 부합하는 새로운 산업 정책의 핵심 요소가 되었다. 공공공사, 지하철, 철도 노선, 교량, 심지어 군함까지 저탄소 인증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국내에서 생산되거나 환경 기준에 따라 재활용되지 않은 철강은 단순히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리고 바로 이 점이 국제 관측자들을 놀라게 한 부분이다. 이러한 변화는 국내 시장에 국한되지 않았다. 캐나다는 가격 차이가 아닌 탄소 발자국을 기준으로 한 무역 협정을 협상하기 시작했다. 유럽연합 EU는 고배출 제품에 대한 장벽을 도입하려던 참이었는데 캐나다산 철강에 즉시 문을 열었다. 에너지 기업과 전기차 제조업체들은 북쪽을 전략적 공급처로 주목하기 시작했다. 대조적으로 미국은 현실에 직면했다. 석탄 기반 모델에 여전히 얽매인 미국 발전소들은 경쟁력을 갖추지 못했다. 미국산 철강은 원치 않는 낙인인 탄소 집약적이라는 꼬리표를 달게 되었다. 한때 산업적 힘의 대명사였던 것이 이제는 취약점으로 변모한 것이다.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는 50% 관세가 압박 수단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실제로 이 조치는 촉매제 역할을 했다.
캐나다는 산업 전환을 공고히 하는 데 필요한 정치적 명분을 얻었다. 그리고 미국은 자국 경제 정체성의 핵심이었던 산업 분야에서 협상력을 상실했다.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이 문제는 단순한 경제 문제를 넘어섰다. 미시간에서는 불확실성이 감돈다. 디어본과 플린트 같은 도시들은 조립 라인에 맞춰 살아온 곳들인데 공장의 부분적 가동 중단은 많은 이들이 과거의 일이라 믿었던 시절의 기억을 되살렸다. 팬데믹 이후 일자리 회복을 기뻐했던 노동자들은 이제 새로운 교대 근무 중단 통보를 마주하고 있다. 주택 구매나 자녀 대학 진학 계획을 재개했던 가정들은 이 프로젝트들이 보류되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 디트로이트 시내에서는 소규모 상인들이 그 영향을 느끼고 있다. 공장 노동자들의 발길에 의존하는 식당들은 매출이 최대 30%까지 감소했다고 보고한다. 자동차 제조업체 직원들을 주로 상대해 온 정비소 주인들은 이미 고객이 줄어든 것을 체감하고 있다. 이 위기는 산업 통계뿐만 아니라 한 식당의 빈 금고와 동네 작은 가게의 밀린 임대료에서도 드러난다. 그 영향은 학교에도 미친다. 교장들은 소득을 잃은 부모의 자녀들을 위한 학비 면제 및 급식 지원 요청이 증가했다고 보고한다. 교사들은 가정에서 불안정함을 느끼는 학생들에게서 다시 불안의 신호를 포착한다. 멀리서 벌어지는 상업적 분쟁처럼 보이는 일이 아이의 도시락, 사지 못한 교복, 전기 요금을 못 낼까봐 두려워하는 모습으로 현실화된다. 한편 자동차 산업과 깊은 연관이 있는 또 다른 주인 오하이오에서도 위기는 비슷한 양상을 띈다. 철강 공급에 의존하던 자동차 부품 공장들은 이제 한계까지 가동 중이다. 일부는 이미 근무 시간 단축을 발표했다. 다른 공장들은 지역 공급업체에 대한 주문을 줄였습니다. 일리노이주에서는 건설 계약업체들이 공공공사 일정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보고합니다. 보수 중인 다리와 도로가 자재 부족이나 계약 예상 비용을 초과한 비용으로 인해 중단되었습니다. 이는 운전자, 대중교통 이용객, 장거리 우회로와 지연을 겪는 트럭 운전사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안전한 도로에 의존하는 사람들의 일상은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내려진 정치적 결정에 의해 좌우됩니다. 미국에서 좌절감이 감도는 가운데 온타리오주 해밀턴에서는 제철소 주차장이 다시 차로 가득 찼습니다. 수년간 휴직 상태였던 노동자들이 재취업을 요청하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직장 복귀는 가족 전체에 안도감을 안겨주었다. 지역 식당들은 북적이는 손님을, 마켓들은 판매 증가를, 자동차 대리점들은 다시 차를 팔기 시작했다. 수출 의존으로 항상 불안정의 상징이었던 철강이 갑자기 회복의 닻이 되었다. 윈저에서는 팬데믹 기간 서비스업으로 이직했던 한 전직 공장 노동자가 더 높은 급여와 풀타임 근무 조건으로 공장으로 돌아왔다. 그녀에게는 빚을 갚고 미뤄둔 계획을 재개할 기회였다. 디트로이트에서는 수십 년간 픽업 트럭 조립에 헌신해온 동갑내기 노동자가 근무 시간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상황을 맞았다. 그는 이제 생계를 위해 임시직을 찾고 있지만 가족을 언제까지 부양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고백한다. 이 이야기들을 하나로 묶는 것은 먼 곳의 사무실에서 내려진 결정이 한 도시 전체의 운명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다는 인식이다. 50% 관세는 단순히 공식 문서의 숫자가 아니었다. 이는 더 비싼 식료품 가격, 빠듯한 가게 예산, 일자리 위협으로 이어지는 경제적 재편의 도화선이 되었다. 미국 중서부 지역 슈퍼마켓에서는 주부들이 알루미늄 캔에 포장된 제품들, 탄산음료부터 기본 통조림 식품까지 가격이 올랐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 이유는 공급 부족으로 금속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이다. 이 영향은 장바구니뿐만 아니라 이러한 제품을 저렴한 식량 대안으로 의존하는 가정의 식단에도 미치고 있다. 식품 물가 상승과 실업률 증가가 맞물려 불안감이 확산되는 상황이다. 주유소에서 트럭 운전사들은 철강 배송 지연으로 위협받는 운송 계약에 대해 이야기한다. 많은 화물이 아예 도착하지 않습니다. 짧은 납기와 좁은 마진에 의존하는 소규모 기업들은 문을 닫을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멈춰선 각 트럭은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수년간의 노력이 사라지는 것을 목격하는 운전자의 비극을 의미합니다. 무언가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느낌이 퍼지고 있습니다. 위험에 처한 것은 철강 산업만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내일을 계획할 수 있다는 자신감 자체가 위태롭습니다. 한 가족이 아버지가 다음 달에도 풀타임 근무를 할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 한 어머니가 월세와 전기세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서 위기는 더 이상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가정 안으로 파고듭니다. 문제는 미국이 더 이상 세계의 공감을 얻지 못하는 모델을 언제까지 유지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정치 권력이 시장과 과학, 사회 자체의 신호를 어느 정도까지 무시할 수 있을까? 무엇보다도 이러한 고집의 대가를 누가 치르는가? 일자리를 잃는 노동자들, 가계 예산이 줄어드는 가정들, 미래가 다른 곳에서 만들어지고 있음을 깨닫는 젊은이들이다. 이것은 단순히 철강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다. 선택에 관한 이야기다. 지도자들이 어떻게 운명을 형성하는지에 관한 이야기다. 글로벌 시장을 행정명령과 관세로 통제할 수 있다는 오만이 어떻게 자초한 함정으로 변할 수 있는지에 관한 이야기다. 도널드 트럼프는 보호장벽을 세우고 있다고 믿었다. 실제로는 미국 산업 자체를 둘러싼 벽을 쌓아 동맹국가 미래로부터 고립시켰다. 하지만 동시에 이 에피소드는 대안적 비전의 힘을 보여준다. 캐나다는 위기를 국가적 프로젝트로 전환할 수 있음을 증명했다. 경제적 경쟁력과 환경적 약속을 조화시킬 수 있음을, 소리 지르지 않고 계획만으로 권력에 맞설 수 있음을 보여줬다. 이 갈등은 단순히 상업적 차원을 넘어선다. 정치적, 사회적, 문명적 차원의 문제다. 이는 누가 21세기 경제의 기반을 정의할 권리를 가질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다. 그리고 우리가 보았듯이 반드시 가장 강한 자들이 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예측하고 재창조할 줄 아는 자들이 그렇게 한다. 그리고 각 관세, 각 정책 뒤에는 세계관이 존재한다. 도널드 트럼프는 충돌, 관세, 단절을 통해 힘이 강요된다는 아이디어를 옹호했다. 반대편에 있는 시진핑은 전략적 인내, 느리지만 지속적인 재구성을 중심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구축했습니다. 두 가지 다른 스타일, 두 가지 생애는 단지 그들의 국가뿐만 아니라 지구 전체의 균형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저희 독점 이북에서 다루는 주제입니다. 도널드 트럼프와 시진핑처럼 글로벌 무대를 정의하는 대통령들의 경로를 심층 분석한 내용입니다. 개인의 결정이 어떻게 국가 전체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입니다. 이 전자책은 이 논쟁을 더 깊이 파고들고 싶은 분들을 위해 고정된 댓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보도를 다음과 같은 성찰로 마무리합니다. 이는 단순히 관세나 철강, 국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사회로서 선택하는 방향에 관한 문제입니다. 오늘의 선택 하나하나가 내일의 지평을 그립니다. 이 조사가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며 글로벌 경제의 방향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토론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막 시작일 뿐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